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2월 18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존 네그로폰테 전 국가정보장의 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서 네그로폰테 가문과 그리스 히오섬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터키 아이스크림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주제로 흥미진진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전 국가정보장의 막내딸인 소피 네그로폰테가 2월 13일 지난 목요일에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소피는 남자친구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끝에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남자친구를 대뜸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39년생 올해 81살의 존 네그로폰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던 존 네그로폰테 부부는 온두라스에서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5명의 온두라스 아이들을 입양해서 애지중지 키워왔기에 그 슬픔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계 존 네그로폰테 가문은 미국에서 그리스인들의 성공 신화를 대표하는 명문가입니다. 직업 외교관이던 맏형 존 네그로폰테는 온두라스, 멕시코, 필리핀 및 유엔 대사를 거쳐서 지난 2005년 2월에는 국가정보장 DNI의 초대 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2001년 9.11 이후에 신설된 국가정보장은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등 15개 미국 내 정보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존 네그로폰테의 바로 아랫 동생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 역시 형에 못지않은 어쩌면 현대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흔히 인공지능의 창시자로 불리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1985년 매사추세츠 공대 MIT 대학의 미디어랩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MIT 미디어랩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종종 꿈의 연구소, 꿈의 공장 또는 상상력의 공장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는 미디어랩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곳입니다. 터치스크린, GPS, 가상현실, 3차원 홀로그램, 전자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초기 컨셉이 모두 이 미디어랩에서 탄생했습니다. 1943년생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1995년 자신의 저서 이것이 디지털이다, Being Digital에서 앞으로 세상의 최소 단위는 아톰이 아닌 비트가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제꼈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대사와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 모두 미국의 현대 정치 외교사와 디지털 시대에 깊고 넓은 족적을 남긴 형제들입니다. 그런 명문가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 세상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과 골프다라는 말이 새삼 되새겨지는 순간입니다. 1822년 그리스 히오섬을 탈출한 후 러시아, 독일, 스위스를 거쳐서 마침내 미국에서 그 화려한 꽃을 피운 네그로폰테 가문, 이제 80대에 들어선 늙음하게 닥친 그들의 불운이 안타깝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어쩌면 맞는 말이 아닌지요. 그런데 네그로폰테 가문의 고향이었던 그리스 히오스섬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오스섬을 떠올릴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쫀득쫀득 찰지게 맛난 터키 아이스크림, 그리고 둘째는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로아의 그림 히오스섬의 학살 The Massacre of Chios입니다. 흔히 키오섬의 학살로도 불리지만 여기서는 통상 자주 쓰는 발음대로 히오스섬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히오스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오스섬은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섬으로 크기는 842.5평방킬로미터입니다. 184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주도의 절반이 좀 안되고 402제곱킬로미터의 거제도보다는 2배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섬이지만 히오스섬은 한때 에게해에서 가장 부강한 섬으로 명성을 떨친 곳입니다. 히오스섬은 191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 그리스 영토가 되었지만 그리스 본토가 아닌 터키에 훨씬 더 가까이 붙어있는 섬입니다. 터키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의 해안선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터키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히오스섬은 유럽 문명 세계를 흔들고 그리스의 독립에 불을 붙인 슬프고도 장엄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게해의 진주, 히오스섬의 부호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마스텍입니다.
마스틱은 온나무과의 상록 교목인 피스타치아 렌티스쿠스의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지입니다. 피스타치아 렌티스쿠스는 히오섬을 비롯해서 레바논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자생하지만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마스틱은 오직 히오스섬, 그것도 히오스섬 남부지역에서만 생산됩니다. 이는 히오스 남부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 덕분인데 피스타치아 렌티스쿠스는 나무를 심은 지 5년 차부터 마스틱 생산이 시작되어서 30년에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지 채취가 가능한 보물나무입니다. 온나무의 생채기를 내듯이 날카로운 도구로 나무줄기에 상처를 내면 며칠이 지나 맑고 투명한 액체가 눈물처럼 똑똑 땅으로 떨어집니다. 히오섬의 마스틱이 히오스의 눈물, The Tears of Chios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땅에 떨어진 투명한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 완두콩만한 크기의 결정을 이루면서 흰색이나 아이보리색을 띠게 되는데 이 결정들을 한데 모아서 소금과 물로 씻고 흙과 나뭇잎 등 불순물을 하나하나 손으로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금보다 비싸다는 마스틱이 탄생합니다. 마스틱은 기원 전부터 입안을 청결히 하고 위장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마스틱 알갱이를 씹음으로써 입냄새를 제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음식을 씹다는 단어 마스티케이트가 바로 이 그리스 마스틱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처음 씹을 때는 송진과 비슷한 냄새에 다소 쓴맛이 나지만 씹을수록 달콤하면서도 입안 가득 싱그러움을 감돌게 하는 마스틱은 의약품과 화장품으로 선되어 같은 무게의 금과 같은 가격을 지닐 정도로 귀한 약재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1453년부터 1922년까지 계속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마스틱은 술탄의 하렘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렘에 머무는 수천 명의 궁녀들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향료로 눈썹을 덧대는 접착제로 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틱은 터키와 그리스 등 지중해에서 상류층에 즐긴 아이스크림과 각종 케이크, 과자를 만드는 데 꼭 들어가는 향신료였습니다. 마스틱이 히오섬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14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1346년부터 1566년까지 히오섬을 통치한 이탈리아 제노아 공화국은 마스틱 생산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히오스 남단 마스틱 재배 마을에 높은 성벽을 쌓고 요새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새 마을을 마스티오 호리아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히오섬 남부에 24개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제노아 공화국은 해적의 침입으로부터 마스틱 수확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신 지중해 전역에 마스틱을 독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566년 제노아 공화국으로부터 히오섬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역시 마스틱 생산에 여간 공을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스틱의 주요 소비자는 이스탄불과 카이로에 있는 하렘의 궁녀들이었습니다. 최상급 1등급은 이스탄불로, 2등급은 카이로의 하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술탄은 히오섬을 특별 자치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헌정하고 여타 통치 지역과 달리 히오섬에 대해서만큼은 주민 대표가 직접 중앙정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히오섬 주민들에게는 연간 마스틱 생산량 10만 파운드 중에서 3만 파운드를 술탄에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만 파운드를 지중해 전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12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계 히오섬 주민들은 제노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지배계급이 바뀌었지만 1822년까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에게해의 강자로 군림하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그리스 독립운동은 히오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술탄은 여러가지 특별 혜택을 부여지며 나름 챙겨주었다고 생각했던 히오섬에서 불안한 반란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만 머리끝까지 화가 치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 독립을 부추기는 지중해 반란 세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히오섬 주민들의 씨를 아예 말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22년 4월 히오섬에 상륙한 7,000명의 오스만 투르크 군대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섬 주민 11만 7천 명 가운데 4만 2천여 명이 숨지고 5만 2천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이스탄불의 노예로 잡혀가고 주택과 교회는 불타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단지 2만 1,000명만이 죽음과 노예의 운명을 피해서 섬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부장의 조상들도 바로 이 당시 히오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끝까지 섬에 남아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900여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숨지면서 섬 주민은 결국 900명까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1822년의 대학살로부터 200년이 지난 지금 히오섬은 다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섬 주민의 숫자는 여전히 5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오섬을 방문한 터키 관광객들은 처참한 학살의 역사를 되새기기보다는 마스틱에 들어간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칵테일에 더 열광합니다. 1822년 히오섬의 학살 소식을 접한 유럽의 지식인들은 유럽 문명의 원천을 이루는 헬레니즘 문명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그리스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자금과 물자를 모아 조달하면서 직접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바이런과의 교류를 통해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젊은 화가 드라크루아는 1824년에 히오섬의 학살 The Massacre of 키오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스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서구 열강의 도움으로 10년 뒤인 1832년 독립했고 1913년에는 히오섬을 합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오섬은 1822년 오스만 투르크의 학살로 영광의 역사를 뒤로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이름이 잊혀졌지만 그리스 독립과 오스만 투르크 패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 아이스크림에 쫄깃함을 더해주는 마스틱을 통해서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문 전 세계인의 입을 마냥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오섬은 작지만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를 배출하기도 했던 지중해 동쪽 에게해를 주름잡던 섬입니다. 여기서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유클리드보다 1세기 앞서 기하학 원론을 저술한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히오섬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진짜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1450년에 탄생해서 1506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사망한 콜럼버스가 어디에서 출생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콜럼버스가 자기 나라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어느 나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제노아 양모업자의 아들이라는 설에 수긍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콜럼버스가 생전에 남긴 대다수 자료가 이탈리아가 아닌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제노아 출생설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콜럼버스가 생전에 자신을 제노아 공화국, The Republic of 제노아 사람 또는 붉은 땅의 콜럼버스 데 테라 루브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제노아 출신이 아닌 제노아 공화국 지배하에 있던 다른 그리스점 출신이라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은 히오섬 출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히오섬의 마스틱 재배 지역은 붉은 토양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콜럼버스는 신대륙 항해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이탈리아의 선박이나 식량 등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사실도 의문입니다. 그가 제노아 출신이라면 왜 이탈리아가 아닌 신생 스페인 왕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스페인은 그의 요청을 선선히 수락했을까요? 콜럼버스는 1493년 스페인 아라곤 왕국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에서 커다란 잎을 가진 마스틱을 발견했다면서 대박의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가 히오섬에 자생하는 마스틱의 식생 및 특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 신대륙으로 떠나기 전 히오섬에 머물면서 항해 지도 보는 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비주류 학자들은 천문학, 기상학, 항해학 등 각종 학문에 능통했던 콜럼버스가 히오섬의 그리스 귀족 후손이며 바로 그런 배경과 연출 때문에 스페인 왕가를 설득해서 신대륙 항해를 위한 선박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자무식으로 알려진 양모업자 아들을 믿고 스페인 왕실이 국군을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습니다. 물론 콜럼버스의 탄생지가 이탈리아 제노아인지 그리스 히오스 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인 콜럼버스의 아들조차 자기 부친의 출생지를 끝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히오스 섬에는 콜럼버스라는 성을 가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곳이 한때 지중해를 주름잡던 항해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으며 콜럼버스가 태어나던 당시를 포함해서 220년간 이탈리아 제노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자 히포크라테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리고 네그로폰테 형제, 모두가 한 시대의 지평을 연 인물들이며 히오섬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존 네그로폰테 가문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바라보면서 에게의 작은 섬, 히오섬의 역사를 되새겨봅니다. 끝으로 존 네그로폰테의 조상들은 1822년 히오섬을 떠나 러시아, 독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에 정착했습니다. 존 네그로폰테의 부친 디미트리는 1936년 스위스 스키 올림픽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선박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히오섬의 후예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해받던 그리스 히오스를 떠나 마침내 미국에서 찬란한 꽃을 피운 네그로폰테 가문의 빛나는 역사에 중미 최빈국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입양해온 막내딸이 그만 칼을 꽂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